그 국회의장단하고 8월에 소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 혹은 뭐 그 야당 민주당의 대표하고 소주 마시겠냐 안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데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근데 안 마실까요? 저도 물어봤어요. 그게 네. 사실은 어느 쪽에서 대통령을 하든 그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무슨 이 사쿠라처럼 비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이 제안을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야당 의원들이 잘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부른다고 쪼로록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장관 제의를 받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당대 당으로 해야 돼요. 하려면 영수회담을 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재명 보기를 형사 피의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제발 예. 그건 그거대로 예.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알아서 절차대로 할 문제고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이 국정의 동반자예요.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범죄자인 이재명과 맞이 앉을 수 없다. 뭐 이런 태도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네. 네.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네. 뭐 어떻게 되든 일단 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국정의 동반자로 예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빅딜을 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에 하고 우리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서 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당분간 정쟁을 중지하기로 한다. 뭐 사실은 그래놓고 정쟁해도 괜찮아요. 예. 어쨌든 그런 선언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법인세는 인하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있고 하니 이건 당분간 유보하기로 한다. 뭐라든가 몇 가지 큼직큼직한 획을 그어주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국민이 보기에 야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뭐 선거 때 싸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선거 이후에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협치를 하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살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 길이 거기에 있다. 예. 자연스럽게 두 번째 메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경선이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1차 컷오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제 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뭐 이렇게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언론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또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 네. 계속 만나면서 물어보는데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지역의 그 권리당원들 네. 의원들이 접촉을 하는데 네. 한 60% 이상 뭐 이재명 지지 밖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뭐 물론 이재명이 해야 된다. 네.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적극적인 지지층도 있지만 뭐 대안이 없지 않느냐. 다른 분들은 좀 너무 약해 보인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대명으로 네.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97그룹 뭐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세대가 같다고 나이가 같다고 해서 뭐 묶이면 뭐 특별한 시대 정신도 없이 이렇게 묶어버리면 586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재명 연대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단일화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되겠냐 뭐 이런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첫 번째 목적은 컷오프 통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차기 당권을 좀 노리는 뭐 이런 꼼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 97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젊은 정치인들의 움직임,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정치인이 뭔가 하겠다. 정치는 뭘 하는 거니까요. 예. 네. 이렇게 출마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지점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네. 지금 장윤성 기자 말씀하셨듯이 97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예. 이런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이 다 대학 가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90년대 학번 뭐 이런 쓰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97이라는 말 자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깃발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대개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인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사실은 새로운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지난번 대선 때도 2017년에도 경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정치인들의 어떤 막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도전을 하는 박주민, 박용진, 강훈식, 또 한 분이 강병원, 이런 분들이죠. 네. 이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인데 저는 이분들한테 새로운 깃발을 좀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보면 답답한 게 아직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네.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평민당을 만들고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 때 쓰던 말이고요. 또 아직도 이 말을 쓰고 있는 아직도 이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때 DJ가 만든 말이 지금도 유행을 해요. 이재명 의원도 그런 표현을 쓰던데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데요. 서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요즘 젊은 유권자들은 아시나요? 아니 그런 옛날 말을 아니 벌써 20몇 년이 지난 말을 지금도 새로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쓰고 있는 게 안 맞는 거고 더 좀 충격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박씨, 두 강씨 이분들이 똑같은 출마 선언문을 아무리 봐도 뭘 하겠다는 거지. 이 새로운 깃발이 아직 없어요. 물론 박용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어떤 노동이 소외된 새로운 노동 계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중산층이 무엇인지 좀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또 사람들이 진짜로 그럼 중산층과 서민이 되고자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 대안 제시까지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번에 실패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의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깃발을 제시하는데 새로운 깃발을 내놓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약간 전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실력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아프게 좀 듣고 좀 새로운 깃발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공천 학살 얘기를 서른 의원이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이제 당권 도전한 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당 깨진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재명 당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 밖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쳐낼 것이다. 이런 공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분당될까요? 글쎄요. 분당이 되려면 이제 그 리더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직전에 민주통합당 시절에 한번 깨진 적이 있죠. 민주통합당 이후에네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문재인, 안철수 이분들이 같이 있다가 안철수 의원이 나가면서 당이 깨졌죠. 어쨌든 안철수라는 어떤 그 중심축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탈당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급거 귀국해서 탈당하자. 몇 사람 따라 나갈까? 몇 사람 나갈까요? 한 명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낙연 의원님 너무 섭섭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자 하는데 한 명도 안 나와? 그 많던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 많던 이낙연계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 이 당에 있어서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따라 나가겠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나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공천 학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미리 탈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까지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장윤정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 하기 나름인 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꼭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하기보다도 사실 이렇게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정선거는 네. 정권 심판 성격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중간 높고요. 평가 성격이 크죠. 그렇습니다. 네. 중간 평가라는 게 사실 심판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지간하면 네. 과반은 쉽지 않겠지만 네. 일당까지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네. 상식이고요. 네. 그렇다면 구태여 이재명 의원이 무리해서 공천 학살까지 할 필요는 없다.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밀린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살기 위해서라도 네. 공천 학살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전례가 있습니다. 예. 2000년에 예. 2000년이 어떤 시점이냐면 1997년 12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 의한 예.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하고요. 예. 야당 총재가 이회창 예. 총재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밀렸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새로 만들어서 네. 거의 정계 개편 수준의 신당 창당을 했습니다. 자, 이회창이라는 분이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네. 그때 자기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윤환, 네. 신상우, 이기택 이런 예. 거물들을 예. 말 그대로 학살을 했어요. 공천을 예. 안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야, 이회창 독하다. 예. 그런데 그 결과는 이회창이 2000년 총선에서 일당을 한 겁니다. 예상을 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이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네. 공천 학살. 그럼 뭔가 나쁜 것 같죠? 좋아합니다. 이 정치인들을 좀 물갈이 해야 된다. 예, 이게 굉장히 예, 좋아하세요. 예. 이게 콜로세움에서 이 검투사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하고 비슷한 심리가 있어요. 좀 잔인한 느낌도 좀 듭니다. 잔인한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시죠? 예, 안 봅니다. 예. 저는 그건 잘 못 믿겠는데. 진짜예요? 네, 정치에서 또 그런 카타르시스를 원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명분을 갖고 해야 되겠죠. 누가 공천 물갈이를 하면서 학살한다고 하고 학살을 하겠습니까? 네. 공천 혁신, 물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하는 사람은 혁신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이제 학살을 당하는 건데. 네. 아무튼 이 문제는 2024년 총선 직전까지 좀 유보를 해둬야 될 겁니다. 지금 먼저 뭐 학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과한 얘기고요. 또 절대로 학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우 너무 재밌어요. 그 국민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이나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인데 사실 그전에는 여당이었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힘이 모자라다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정말 다수 의석을 교체시켜줬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한 거냐. 너무 한 게 없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철험회 같은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검수완박 같은 법안만 하고 너무 과격하게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뭐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제 국회 현장에서 늘 이제 보실 텐데 어떤 게 먼저입니까? 민주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의석을 많이 가졌지만 그때부터 이제 의식을 한 것은 어떤 정당으로서 이제 가진 가치와 이념을 구현해야 되죠. 그건 이제 당이론이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음 대선에서 이겨서 재집권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네. 180석 의석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 게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데 유리한지 아니면은 밀어붙이지 않고 좀 눈치를 보는 게 유리한지를 끊임없이 잰 건가요? 잰 거죠. 이야, 그러다가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정치가 좀 비겁한 측면이 있고 원래 속성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엇갈렸고요. 그 바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의원들 생각이 좀 달랐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생각이 달랐고요. 차별금지법 하자. 네. 아니다, 그거 하면 대선 때 불리하다. 종부세 낮추자. 아니 이거 너무 풀면은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이 또 위반한다. 네. 이 끊임없이 이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기를 놓치고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약간 이해해줄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이왕 대선 질 것 같으면 좀 세게 하지. 세게 해야 되는 일들을 좀 민주당이 꼭 해야 되는 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건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특히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또다시 겪으면서 결국 손해배상하고 손배가압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재협상 의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예전에 민주당이 좀 노란봉투법이라도 좀 만들어놨으면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그리고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진작했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그 법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작했어야 되는 건데 시기를 더 놓치고 지금 하려니까 뭐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실 또 부끄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혁당 사건 그 빚고문 관련해서요. 그 이자 탕감을 한동훈 장관이 해줬어요. 그 사실은 박범계 장관 시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런 것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권.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거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리얼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범계 장관, 뭐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의 잘못이에요. 이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법조인 출신들이고요. 사실은 정치인인데 본인들이 착각을 한 거죠. 법조인으로. 착각이라기보다도 이제 법조인의 어떤 관성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대통령이나 정치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정치적인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 혹시 나중에 직권남용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떠오르는 거고요. 어떤 정치 행위를 하면서도 야 이거 법적 근거가 뭐야? 혹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체 검열들을 자꾸 자기 한 검열. 거죠. 그래서 이제 인혁당 사건 피해자 해결도 못 해주는. 참 이 부분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도 좀 기회가 있으면 좀 인터뷰할 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걸 왜 안 한 건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진짜 할 말이 없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범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하고 법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치권 안에서 법으로 붙어볼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고요. 그럼 정치적으로 붙어야죠. 그러니까요. 왜 법으로 붙겠다고 그러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